우리가 투자 금융화에서 이제 유동화, 유동성 문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 유동성이라는 것은 이제 유동화라는 건 현금화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현금화라면은 현금이 아닌 자산을 현금화시키는 모든 수단을 유동화 제도 이렇게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을 할 수가 있지만은 그 비현금 자산을 이제 현금화하는 모든 수단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비현금 자산을 현금 자산으로 하기 위해서 그 대상이 되는 비현금 자산이 뭐가? 종류 되게 많아요. 선박을 가지고 유동화 증권 발행해서 현금화 시킬 수도 있고요. 빌딩, 옛날에 이제 스타타워, 요즘 무슨 옛날에 아이타워였었죠. 그 옛날에 현대산업개발이 이제 무너졌을 때 무슨 외국인 회사가 그 샀죠. 사가 우리나라 기자회견할 때 뭐라 그랬냐면은 그 매입 자금을 유동화 증권 발행해서 그 빌딩을 아이타워를 대상으로 아이타워를 기초로 해가지고 유동화 증권 발행해서 매입 자금 마련하겠다. 그 몇 년 운영하고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 떠날 것이다. 이렇게 기자회견에 떳떳하게 얘기하고 했었죠. 나중에 제값 받고 팔고 나가겠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 5년인가 6년 후에 또 팔고 나갔죠. 엄청난 차익 남겼다는 얘기 있습니다. 그리고 뭐 카드 회사들이 카드를 발급하면 저희들이 카드를 막 쓰잖아요. 그 카드 회사는 카드 할부 매출 채권이 생기죠. 수조가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또 현금화 시키는 유동화 증권 발행합니다. 그러니까 대상은 굉장히 다양한데 우리가 다 그 논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1997년도에 IMF가 터졌어요. 금융위기 사태에 닥쳤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IMF의 권장사항으로 유동화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 당시 근거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을 급하게 제정을 해서 근데 요즘에 이게 또 시험에 나오대. 그 98년대 요거를 이제 제정을 해서 유동화 제도의 이제 근간을 마련했고 그러다가 쭉쭉 가다가 다양한 이제 그 유동화 증권에 대한 법적인 걸 마련하다가 가계 대출이 많다 보니까 은행이 저희 가계 대출을 받잖아요. 그러면 은행 채권이 생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근데 이제 그 채무 불이행 상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차입자한테 이게 돈이 회수가 안 돼요. 그래서 그 주택 저당 채권을 그 기초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이제 자금을 모집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되겠다,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그 2003년도에 여기랑 이제 여기 분리시켜가지고 이제 한국 주택 금융 공사법이 제정이 됐어요. 금융공사법이 제정이 되면서 이걸 근거로 2004년도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제 설립이 됐죠. 그래서 금융공사가 우리나라에서 유동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 사이에 이제 중간에 2001년도에 리츠 부동산 투자 신탁 제도죠. 리츠 관련되는 또 근거 법률을 또 마련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 제도가 제가 학창에 배울 때 그 이전에도 유동화 제도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식으로 막 했었거든요. 학교에서는. 근데 은행도 꿈쩍도 안 했어요. 정부에서. 그 당시 고금리이기 때문에 전에는 그냥 1차 시장에서 이자 수익만 얻어도 은행은 충분히 먹고 산다 했는데 이제 이게 국가 위기가 닥치니까 이게 IMF의 권장상으로 유동화 관련되는 이제 프로그램에 의해서 단계별로 자자자자자자 이게 생기더라고요. 참 이제 기가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다양한 이제 유동화 대상이 되는 비현금 자산을 다 다룰 수는 없고 저희들이 이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제 거기서 형성되는 은행이 가지고 있는 그 채권을 가지고 현금화시키는 주택저당 채권 유동화 제도에 국한해서 논하도록 하겠어요.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좀 정신을 못 차린 출제위원이 너무 유동화의 범위를 넓게 봐가지고 좀 어렵게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우리가 대비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전형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틀 안에서 움직이는 유동화 관계되는 것만 이제 공부를 해주시면서 준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거기 뭐 의의는 이제 장난 안 치니까 뭐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양가로 2번에 보면 유동화의 전제 조건이 있죠. 전제 조건 보면은 그 대출 이자율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은행에 상환한 대출 이자율하고 저당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 논할 때 순서가 항상 이렇게 돼야 돼요.
대출 이자율이 저당 수익률보다 커야 되고 저당 수익률은 투자자 요구수를 커야지 투자자도 만족시키고 은행도 만족시키게 되는 겁니다. 시험 주제는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저당 시장이라는 논리가 이제 밑에 있습니다. 1차 시장하고 2차 시장이 있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저당 유동화 제도를 시행했을 때 효과, 기능이라는 논리가 나오고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144페이지 하단부에 유동화 증권의 종류, MBS라 그러죠. 그 논리 등이 있어요. 근데 MBS까지 지금 하기가 좀 곤란하긴 한데 그래도 한번 가볍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것이 143페이지에 저당 시장이에요. 저당 시장에서 뭐 이게 단독으로는 요즘에 잘 안 나오긴 하지만은 그 저당 시장이 딱 두 개 있어요. 1차 시장하고 몇 차? 2차 딱 두 개가 있는데 1차 시 이게 1차 시장의 보기가 이제 1, 2번 있죠. 1, 2번 꼭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저당 시장에서 보기 1, 2, 3번 박스 친구까지 꼭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1차하고 2차가 뭐냐라는 거죠. 갑자기 칠판이 작아져서 차입자 있죠. 이거 자금 수요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출자, 뭐 자금 공급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주택 저당 채권이니까 차입자가 은행한테 돈을 빌리려면은 주택을 담보로 이제 제공을 해야 되겠죠. 그럼 담보로 제공한 주택과 연관돼서는 은행들은 저당권자인가요? 저당권 설정자인가요? 은행은 저당 1번 저당권자 1번밖에 없어요. 일지선다야. 은행은 저당권자고 담보를 제공한 차입자가 저당권 설정자지. 이렇게 요 상황은 민법 시간에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럼 은행은 이제 담보가의 일정 비율 대출을 해주죠. 대출은 보통 일시불로 해주나요? 이시불로 해주나요? 일시불로 해주죠. 그럼 대출을 현금으로 주나요? 아니면 쌀로 주나요? 현금으로. 이거 다 잘 아시네. 야, 굉장하시다. 그리고 이제 그 차입자는 이걸 상환을 하죠. 상환할 때 이제 장기 분할로 이제 상환하게 돼요. 우리 금융에서 장기는요, 10년 이상을 장기라 그래요. 한번 예를 들어 30년짜리라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상환할 때 이제 원리금이 나가죠. 이 대출 구조와 상환 구조가 현금이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이걸 어떤 출전 이거를 현금 흐름이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요 둘 사이 보면은 이 사람은 돈을 일시불로 빌려줬죠. 현금을. 그러면 차입자는 상환할 때 현금으로 갚잖아. 그렇죠? 장기 분할 상환 30년이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이제 상환하게 될 텐데 그럼 이 현금 흐름과 관련돼 가지고 은행은 돈을 빌렸으니까 이 빌려준 돈에 받을 권리자지. 그리고 차입자는 돈을 빌렸으니까 상환할 의무자지. 그러면 둘 사이에는 이 현금 흐름과 연관돼 가지고 뭐죠? 그 받을 권리와 상환할 의무라는 권리와 의무라는 법률 관계가 생기죠. 그럼 둘 사이에 형성되는 이 법률 관계를 증명하는 증서가 뭐예요? 증서가 채권이지. 그렇죠? 권리관계, 권리 의무가 나타내는 증서가 채권. 이럴 때 은행은 이 현금 흐름과 관련돼서는 채권자가 되고 이 사람은 뭐가 된다? 채무자가 돼요. 이처럼 담보를 사이에 두고 현금이 주고받는 시장, 이걸 뭐라 그런다? 이걸 1차 저당 시장이다 그런 거야. 그 때문에 그 동그라미 2번에 보면은 1차 저당 시장의 개념이 나오죠. 1차 그 저당 대출 원하는 수요자, 돈을 빌리고자 하는 사람이죠. 길게 쓸 때는 이렇게 표현하고 짧게 쓰면은 차입자. 그리고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기관, 이게 대출자죠. 이 둘 사이 이루어지는 시장. 그래서 1차 저당 시장에는 항상 이 돈을 빌리고자 하는 차입자가 나오죠. 그 1차 저당 시장의 역할이 뭐냐면은 요거죠. 우리 금융무사 법에 나온 명칭 그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금융무사는 주택 저당 채권 있죠. 그렇죠? 주택을 담보로 형성되는 채권. 주택 저당 채권이 형성되는 시장. 이렇게 표현한 것이 동그라미 1번이에요.
채권이 형성되는 시장이 이게 1차 저당 시장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 채권은 장기 채권일까요? 단기 채권일까요? 장기 채권이야. 은행들은 돈을 빌려줬잖아요. 그렇죠? 근데 빌려주다 보니까 대출은 일시불로 해주고 회수가 30년을 회수가 되죠. 그럼 은행들은 만약에 이제 그 대출 자금은 본인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죠. 예금으로 유치한 돈 가지고 대출해줘서 은행의 기본적인 수익 모델은 예대 마진이죠. 왜냐면 예금자한테 계속 예금이자 나가야 되니까 은행이. 그러니까 수익을 계속 창출하려면 대출을 계속 권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예금으로 유치된 대출 자금을 만약에 이제 뭐 100조다라고 한번 해볼게. 100조를 일시불로 나간 거죠. 근데 회수가 30년 걸려요. 그럼 대출 자금이 오랫동안 차입자한테 묶여지겠죠? 그럼 현금 자산이 오랫동안 묶여져서 이게 이제 회수가 잘 안 돼. 그래서 이 대출 구조와 상환 구조 상에서는 은행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렇게 요 유동성 위험이 클 수밖에 없어요. 숙명적인 내용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에 단기 채권 같은 거 있잖아요. 단기 채권은 유동화 시킬 필요가 없어요. 주로 이렇게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차입자한테 묶여져서 현금 회수가 어려워서 유동성 위험을 크게 만드는 주로 장기 채권 같은 것을 대출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이거를 유동화시키는 경우가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단기 채권은 그냥 짧은 시간 동안에 원금이 돌려받으니까 이자수를 목적으로 보유하게 돼 있어요. 단기 채권은 이자수 목적으로 보유하고 대출 자금을 부족하게 만드는 장기 주택 저당 채권을 기초로 해가지고 대출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이거를 유동화시키기 위한 또 다른 시장이 내달파게 되는다는 설명이 동그라미 3번에 잠깐 언급이 되어 있어요. 이때 요것이 이제 주택 저당 채권이 있죠. 장기 주택 저당 채권. 요거를 영어로 뭐라 그럴까요? 영어. 그렇죠? 그거라 그런다. 정확하게 하셨어요. 이거 뭐죠? 모가지. 모가지죠, 모가지. 그렇죠? 이걸 모가지라 그래요. 그럼 은행들은 차입자한테 오랫동안 돈이 묶여지다 보니까 돈이 좀 필요한데 대출 자금을 대출 하려면은 빨리 좀 회수할 필요가 있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렇다 해서 대출이 부족하다 그래서 차입자한테 쫓아가서 빨리 갚아라고 강요를 할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방법이 생겼지. 그래서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제 주택 저당 채권, 이 채권을 매각합니다. 누구한테 매각하냐면은 SPC한테 매각을 해요. 이 SPC를 이제 스페셜 퍼포즈 컴퍼니라 그러는데 요거를 어떤 출처는 그 번역 그대로 낸 적도 있어. 특수 목적 회사라고 기출한 적도 있는데 대부분은 그렇게 하진 않는 것 같고요. 중개 유동화 기관 또는 중개 유동화 회사 이렇게 설정하게 됩니다. 그럼 유동화 중개 기관이 은행으로부터 뭘 받아요? 차입자 빌려준 주택 저당 채권을 받죠. 이 채권 규모가 100조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거를 양수 받으면은 SPC가 이 모가지 있죠. 이거를 양수 받은 거야. SPC가 이거를 팩트. 이걸 뭐라 그러냐? 기초 또는 담보 해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뭘 발행하냐면은 시큐리티를 발행해요. 이 시큐리티 있죠. 이거 뭐냐? 이거를 증권이라 그래요. 증권. 그러면은 SPC가 은행부터 매입한 양수받은 저당 채권을 이제 가공을 해서 기초로 해서 가공한 다음에 다양한 투자자를 원하는 이 주택 저당 증권을 발행합니다. 요거를 줄여가지고 주택 저당 채권을 기초로 발행한 증권이라 그래서 줄여서 주택 저당 증권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요거를 약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이 모가지 백드 시큐리티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살립니다. 이거 뭐라 그래요? 그래서 MBS다라고 표현하게 돼 있어요. 이게 MBS야.
그래서 MBS는 M 있죠. M 주택저당 채권이야. 요거를 팩트, 기초로 해서 발행한 새로운 형태의 S, 증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S 있죠, 이 S. 이 증권의 안전성을 굉장히 이제 부각시키는 것이 이 M입니다. M을 근거로 발행한 것이 요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걸 누구한테 팔아요? 투자자한테 파는 거야. 그러면 이 투자자는 요 M의 장기 주택 저당 채권이라 그랬죠. 그렇죠? 요거를 근거로 발행한 것이 이 S예요. S. 그 투자자는 요 S를 산 거야. M을 근거로. 그럼 차입자한테 장기 채권이가 오랫동안 원리금이 들어오잖아. 그러면 MBS를 구매한 투자자도 M이 장기 채권이니까 요 S를 보유한 투자자도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계속 도모할 수 있겠지. 그렇게 이제 설정하게 되는 거죠. 근데 투자자들이 항상 투자 시장에 참여할 때 뭐를 가지고 있나요? 투자자들은. 투자론을 공부하셨을 때. 1번, 어떤 분은 돈을 가지고, 당연히 돈을 가지고 있는데 돈을 쓸까 말까 고민하는 거니까 1번 요구 수익률, 2번 요팔 수익률, 3번 요칠 수익률. 뭘 가지고 있다 그랬죠? 모든 투자자들은? 그렇죠. 요구 수익률. 그러면 이제 요구 수익률하고 비교되는 게 무슨 수익률이었어요? 요구 수익률과 비교되는 거. 1번 기대 수익률, 2번 기다림의 수익률, 3번 기도 수익률, 3번 기망 수익률. 무슨 수익률? 야, 역시 여러분들 대단하시네요. 근데 그 기대 수익률은 보편 타당한 용어고, 기대 수익률이 어떤 분야에 특정 분야로 들어가면은 그 분야에 맞는 용어로 바뀌어요. 그럼 투자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것이 저당 상품 수익률이잖아. 그렇죠? MBA 투자했을 때 기대되는 수익률이죠. 그래서 이거를 줄여서 저당 증권에 투자했을 때 기대되는 수익률 줄여서 저당 수익률 이렇게 또 표현하더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기대 수익률이야. 어느 게 더 커야지 투자자가 투자할까요? 당연히 이게 더 커야 투자하겠지. 즉 투자자는 뭐 예를 들어서 한 2% 수익률을 보장해 주면은 나는 기꺼이 내 돈을 투자할 용의가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저당 상품 수익률이 만약에 4%야. 그러면 마음에 들죠? 그럼 어떻게 돼? 이 저당 증권을 매입을 해요. 그 투자자가 MBS를 살 때 뭘 가지고 사? 돈 주고 사야 돼요? 아니면은 쌀로 주고 사야 돼? 현금으로 주고 사야 돼요. 그럼 SPC는 은행으로부터 채권을 매입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매입 대금으로 다시 SPC가 대출자한테 지급해야 될 거 아니야. 뭘 지급해야 돼? 매각한 대금으로 현금을 지급하겠지. 그러면은 은행 입장에서는 지금 보신 것처럼 채권을 넘겼죠. 채권을 넘기고 뭘로 돌려받았어요? 현금으로 돌려받았죠. 이 채권이 현금화 됐잖아. 이거를 유동하다라고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대출자로부터 이 저당 채권이 넘어와 가지고 새로운 저당 증권을 발행하는 요 시장. 그래서 이 투자자란 존재가 등장한 요 시장 우리가 몇 차 시장이다? 요거를 2차 저당 시장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저당 시장 2차 저당 시장의 동그라미 2번에 대한 논리를 보시다가 거기 투자자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2차 저당 시장에는 반드시 투자자가 등장을 해야 돼요. 아까 1차 저당 시장에는 차입자가 있어야 되고요. 자금 수요자. 2차 시장에는 투자자가 항상 존재해야 됩니다. 그 동그라미 1번에 대한 논리는 2차 저당 시장 역할은 1차에서 형성된 주택 저당 채권 있죠? 이게 현금으로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주택 저당 채권이 유동화 시장. 이 채권이 현금화되는 시장이 어디입니까? 그러면은 2차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옛날에 보면은 이 채권의 유동화는 1차 저당시장 및 2차 저당시장에서 이루어진다 해서 오답 나온 사례가 있어요. 그럼 이 2차 저당시장의 역할은 뭐냐면은 투자자한테
자금을 받았죠. 자금 받아서 누구한테 제공해 주는 거야? 은행한테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1차에서 2차로 채권이 넘어오면은 2차에서 1차로 현금이 넘어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거기 박스 치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동그라미 3번에 2차 시장은 SP를 통해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은행한테 공급해 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거는 박스 친 거 가지고 설정했었죠. 최근의 질문 이거죠. 결국 2차 저당시장은 1차 저당시장의 자금을 뭐다?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래서 결국 저당 유동화의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몇 차 시장이야? 2차 저당시장이 저당 유동화의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2차로 현금이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점이 뭐냐면은 차입자한테 빌려준 돈이 예를 들어서 아까 30년 걸려서 회수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유동성 위험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었잖아. 근데 차입자한테 빌려준 대출 자금을 누구로부터? 투자자로부터 2, 3개월 만에 회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2차 저당이 존재하면은 유동성 위험이 굉장히 감소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장점에 대한 논리고, 그리고 어쨌든 2차 저당 시장에서 투자자 돈이 결국 1차 시장을 넘어가기 때문에 2차 저당 시장은 1차 저당 시장의 주택 대출 자금을 이제 공급해 준 역할을 하면서 유동화 제도의 결정적 역할을 하는 시장이 몇 차다? 2차 저당 시장이 되는 거야. 그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은 누구 돈을 끌어들여야 돼요? 투자자 돈을 끌어들여야 돼요. 그럼 투자자를 끌어들려면 조건이 있어야 되죠. 뭐가 뭐보다? 저당 수익률이 투자자 요구 수익률을 만족시켜 줘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이 요구 수익률하고 이 비례 관계에 있는 게 뭐가 비례 관계에 있었죠? 요구가 비례 관계에 있는 거. 위험. 그치? 이걸 투자론에서는 위험과 수익의 상쇄 관계라 그랬어요. 둘은 비례 관계입니다.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MBS에 대해서 위험을 많이 느껴. 그러면 요구 수익률도 높아지겠지. 그렇죠? IMF가 겪고 나서 2000년대 초반 상을 한번 보세요. 그럼 극복하는 과정이야. 유동화 제도를 갑자기 한대. SPC는 이게 새로운 제도야. 그러면 SPC가 발행한 MBS에 대해서 투자자들 보니까 위험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시장에 MBS 나와서 투자자의 요구 조건은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요구 조건이 만약에 여기서 6%다. 보통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상한선이 없죠. 투자자가 이 투자 상품에 느끼는 위험에 비례해가지고 그냥 높이는 겁니다. 그 상한선이 없어요. 근데 2차 시장에 나온 저당 상품의 수익률은 상한선이 있을까 없을까? 상한선이 있어요. 뭐를 상한선으로 운영이 될까요? 느낌상. 그렇지. 1차 시장이지. 1차 시장에서 차입자가 상환하는 원리금 중에서 원금 회수고요. 이자가 은행의 수익이잖아. 그럼 차입자가 상환할 때 이제 대출 이자료 있겠죠. 그러면 은행 입장에 또 대출 이자율하고 저당 상품 수익률 어느 게 더 커야 될까요? 대출이 더 커야 돼. 예를 들어서 이게 한 6%. 저당 상품 수익률은 4%. 투자 요구수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2%.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차입자한테 6% 이자 받아서 누구한테? 투자자한테 4% 줘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은행은 1차와 2차 간에 금리 차이 있죠. 이자 놀이 하는 거다 생각하시면 돼. 이게. 근데 만약에 저당 상품의 요구 수익률이 투자자 요구 수익률 만약에 8%다. 그러면은 이 저당 수익률은 대출 이자율 범위 내에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만족시킨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9%까지 높였다. 그 은행 입장에서는 차입자한테 6% 받아다가 투자자한테 9% 줘버려야 되겠죠. 그 역마진 발생하겠지. 그래서
상한선이 있는 요구 수익률에 비해 대출 이자율 범위 내 움직이는 저당 상품의 수익률의 특성상 처음에 제도를 도입했을 때 이 저당 상품 수익률이 투자자 요구 조건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가 나섰냐? 정부 그리고 한국은행 이렇게 나섰죠. 정부하고 한국은행이 투자해서 설립된 자본금 이전 투자에 설립된 공사가 그래서 뭐다? 한국주택금융공사야. 처음에도 나오기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국주택금융공사야. CI가 이제 HI인데 HF인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무슨 역할을 한다? SPC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유동화 중개기관. 그럼 금융공사가 그 저당 채권을 기초로 해서 발행한 MBS 있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보증을 서요. 그럼 금융공사가 한국은행하고 정부가 투자해서 설립된 공사라 그랬죠. 그러면은 이 금융공사가 보증선 MBS는 뭐하고 보증과는 안전성이 있냐? 국채하고 보증과는 안전성이 있겠지. 그러니까 국가가 지급 보증했대. MBS 제시에는 수익률이 이게 4%래. 그러면 이거 4%는 확실하겠네. 국가 지급 보증과 똑같으니까. 그래서 그 위험이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마련하는데 금융공사가 지대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은 뭐 시장 자체는 이제 복잡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그림을 연상하시면서 1차 시장의 동그라미 1, 2번, 2차 시장의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정도만 체크하시면 돼요. 뭐 그렇게 흔한 것은 아니니까.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유동화의 기능이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유동화 제도는 이제 그 IMF 터지고 극복하는 과정 중에서 우리 시험 역사를 보니까 11회인가 12회 때 처음 문제에 등장하는데 초창기 때 유동화 제도가 도입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뭐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중개사 시험 제도를 이용했던 것 같은 느낌 드는데 유동화 제도가 이제 도입됐을 때 효과가 해당되지 않는 거. 그러면은 비포 애프터니까 도입되기 전하고 후를 비교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옛날 문제 보면은 유동화 제도의 도입 효과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공부를 안 하시고 이건 들어가셨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효과 또는 기능이잖아요. 좋은 말이 나와야 돼, 나쁜 말이 나와야 돼. 좋은 말이 나와야 돼요. 근데 가만히 지켜보면은 좋은 말, 좋은 말, 좋은 말, 나쁜 말, 좋은 말 이게 돼 있어요. 그 어느 게 정답이야? 나쁜 말이 정답이에요. 나쁜 말. 그 유동화에 대한 도입 효과는 이제 충분히 충분히가 아니라 한참 도입된 지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굳이 뭐 자세하게 공부하지 않으시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 감각적으로 한번 보세요. 좋은 말, 좋은 말, 좋은 말 중심으로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얼마 전에 나왔죠. 갑자기. 근데 좋은 말, 좋은 말, 좋은 말, 나쁜 말, 좋은 말이 나와가지고 공부 안 해도 맞췄다 그럽니다. 그래도 저건 아셔야 돼요. 거기 주택 수요자 입장에서, 은행 입장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정책 효과 면에서 이렇게 나왔죠. 그 은행 입장에서 나온 거 동그라미 1번을 꼭 체크하세요. 요거는 전체 종합 문제 나올 때 종종 언급됩니다. 저당 채권을 유동화함으로써 대출 간의 유동성은 증가하는 거야. 대신에 유동성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고 유동성 위험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장기 채권이 30년을 회수될 장기 채권이 뭘로 바뀌었어요? 투자자 한 번 지나가면서 현금으로 바뀌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현금화가 용이해졌으니까 그 유동성은 증가한 거예요. 그 거꾸로 얘기하면 유동성 위험은 뭐라고 해야 돼? 감소한 거예요. 그래서 기출에 보면은 유동성으로 표현한 지문도 있고 유동성 위험으로 표현한 지문도 있으니까 어차피 반대로 표현한 거니까 결과도 반대로 이제 설정하셔야 돼요. 그거 말고는 다 좋은 말, 좋은 말, 좋은 말, 나쁜 말, 나쁜 말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기 때문에 굳이 뭐 자세하게 안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는 MBS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기본적인 시장은 봤어요. 이렇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중개사 시험에 이거를 왜 공부하는지 잘 모르겠어. 저희들은 사실상 뭐만 알고 있으면 돼요. 지난 시간에 보셨던 대출 구조 있죠. 1차 시험만 알면 되잖아. 저희 은행에 돈을 빌려서
형성된 채권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투자 시장에서 유동화돼 가지고 투자자들이 어떻게 이제 투자하는지 관심 없어요. 그냥 참고해 꼬박 잘 갖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낼 게 없는지 여기까지 확장이 됐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거기 144페이지에 나오는 4번에 주택 저당 증권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와요. 여기서 가벼운 것만 한번 보도록 할 텐데 그림만 보기 위해서 영어로 이제 MBS죠. 뭐가지? Backed Security. 그 의에 보면은 1번에 주택 저당 증권이란 이렇게 돼 있죠. 주택 저당 증권이란 금융기관 등이 이제 이 그림을 한번 연상시켜 보면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융기관 등이 주택자금 대출했죠. 누구한테? 자금 소유자 차입자한테. 그렇죠? 이 구조 그대로 한 거야. 대출해줘서 그럼 뭘 취득해요? 현금으로 대출했으니까 은행은 채권을 갖죠. 그리고 이제 그게 금융공사 홈페이지 상에 나온 게 뭐라고요? 주택 저당 채권. 그렇죠? 그 주택 저당 채권이 영어로 뭐가지야? 그 영어로 이제 앞잘 따서 이제 M. 그리고 증권을 이제 누구한테 양도했어요? SPC. 양도하고 이걸 양도받은 중개 유동화 기관이 이들 자산이라는 것은 뭐죠? 은행으로 양도받은 주택 저당 채권을 말하겠죠. 저당 채권을 보다 자산을 기초가 아까 영어로 뭐야? 팩트. 기초. 그 기초의 동그라미. 그래서 요 은행들이 채권을 기초로 팩트해서 이게 B 해서 발행하는 이제 이들 자산 기초로 발행하는 뭐다? 증권 영어로 시큐리티. 그렇죠. 그래서 주택 저당 채권, 기초 증권. 얘네들 합쳐서 주택 저당 증권. 영어는 앞잘 따가지고 MBS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일이 오른쪽 동그라미 2번 중개 유동화 기관은 이제 주택 저당 증권을 지금 발행했잖아. 그렇죠? 발행해서 결과적으로 누구한테 판매해야 돼? 투자자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거를 투자자한테 판매하지. 판매해가지고 뭐를 마련하는 거? 주택 자금을 조성한다. 이렇게 돼 있지. 주택 자금은 무슨 자금이에요? 주택보다 대출 자금이겠지. 이걸 누구한테 보내줘? 다시 은행한테 보내주지. 왜? 은행에서 대출해준 저당 채권을 근거로 해서 발행한 증권이다 보니까 은행한테 다시 이제 송부해줘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밑에 양가로 이번에 주택 저당 증권의 종류가 있어요. 그럼 투자자들의 욕망은 매우 다양할 거 아니에요. 다양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 투자자들의 욕망을 다양한 걸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동화 증권을 이제 발행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종류가 뭐 복잡한 거 우리가 공부할 수 없으니까 4가지가 있어요. 그 MPTS. 그리고 밑에 방가로 보면 뭐? MBB. 맨 밑에 3번에 MPTB. 재작년 32회 때도 나왔으니까 그때 MPTB가 정답이었고요. 그 다음에 동그란 방가로 4번은 뭐다? CMO. 총 몇 개가 있어요? 4개가 있어요.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정리하실 때 146페이지 하단 보면 표가 그려져 있잖아요. 표 자체를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릴 수 있으시면은 사실상 돼요. 우리는 그렇게 어렵게 내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공부하실 때 쌍두마차가 뭐냐면은 거기 MPTS하고 MBB야. 그래서 작년 32회, 31회 때 쭉 나왔고요. 올해는 좀 이상한 게 언급이 돼가 올해는 좀 조금 이제 다른 게 언급이 돼서 내년도 가능성이 생긴 파트니까 거기 이제 MPTS를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MPTS. 보통 MPTS를 지분형이다라고 얘기해요. 지분형 MBS. 그 MBB는 채권형 MBS라 그래요. 이것도 다 알고 계셔야 돼. 그리고 MPTB하고 CMO 있죠. 얘네들은 무슨 형태냐면은 얘네들은 둘 다 혼합형이야. 혼합형 MBS. 명칭 이렇게. 혼합형이라는 것은 책에 다 아까 그 표에 다 그려져 있어요.
혼합형이라는 것은 뭐하고 뭐를 합친 걸 말할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MPTS하고 MBB 두 가지를 합한 형태가 혼합 MPTB랑 CMO가 돼요. 실제로도 어떻게 나왔었냐면은 이렇게 나왔었어. MPTB란 MPTS와 MBB를 혼합한 MBS를 말한다. 이렇게 낸 적도 있어요. 기가 막히죠?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그리고 이걸 하기 전에 또 하나 판단할 것은 이 유동화 증권을 발행했을 때 보통 SB를 통해서 발행하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전성이 높거든요. 근데 이거를 대출자가 직접 발행할 수도 있어요. MBS를. 물론 그 위험한 자산인 만큼 수익도 많이 보장해 주겠지만은 그런데 어쨌든 이제 요거를 묶어요. 대출자하고 SB를 묶어. 이렇게. 묶어서 얘네들을 뭐라 그러냐? 유동화 증권의 발행자 또는 발행기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구조는 어떻게 돼 있어요? 크게 나누면 차입자, 발행자, 투자자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그 MPTS 보면은 1번에 이런 말이 되어 있어요. MPTS란 차입자가 지불하는 원리금 상환액 있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은행한테 돈을 빌렸잖아. 그럼 저희들은 유동화 증권이 어떤 형태로 발행돼서 투자 시장에서 유통되는지 알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저희들은 그냥 빌린 은행한테 꼬박꼬박 원리금을 상환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흐름상 보세요. 차입자가 지불하는 원리금 상환액이 누구? 이 증권 발행자를 통하여 누구한테? 투자자한테 바로 전달되는 증권. 이걸 뭐라 그런다? MPTS다 그래요. 우선 별표 칠 것이 시험에 주로 70% 이상이 나오는 게 동그라미 2번하고 동그라미 3번은 별표를 우선 쳐놓으셔야 돼. 동그라미 2번은 MPTS란 원리금 수취권과 주택저당 채권 소유권 있죠. 얘는 전부 다 누가 가지게 돼요? 투자자. 그리고 3번에 보면은 MPTS의 경우 모든 위험이 있죠. 채무불이행 위험, 조기상환 위험, 특히 두 가지 위험 가지고 가끔 나오는데 모두 다 누가 부담한다? 투자자. 우선 2번, 3번이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그걸 이해하시기 위해서 MPTS란 단어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무슨 단어 같아요? MPT 특징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먼저 M이 뭐라 그랬죠? M이 모가지야. 이 모가지가 아까 뭐였냐면은 주택, 저당, 채권이죠. 원래 주택, 저당, 채권 소유권은 이 채권 소유권 이거 누가 가졌던 거예요? 원래는 은행이 가졌잖아. 돈 빌려준 주체니까. 근데 은행이 유동화 시켜달라고 해가지고 SPC한테 넘겼죠. 그렇죠? 그럼 어쨌든 그럼 누가 하는 거냐? 금융기관인 발행자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P 있죠. P. P가 영어로 뭐로 돼 있어요? 이거 패스야, 패스. 모가지, 패스, 뚜루, 떼끼리티. 그렇죠? 발음이 굉장히 언어적이에요. 모가지, 패스, 뚜루, 혀를 잡고 오세요. 뚜루, 떼끼리티. 이렇게. 그럼 무슨 뜻이냐면은 모가지가 주택저당 채권이라 그랬죠. 이거를 패스, 넘겼다는 거야. 그러니까 매각했다는 거야. 이게 얘가 자산을 매각한 거기 때문에 지분형이라 그래요. 누구한테 매각한 거야? 투자자. 그러니까 이 채권 소유권을 원래 은행에 가졌던 권리를 누구한테? 투자자한테 매각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권 소유권은 누가 보유한다고 해야 돼? 아까 동그라미 2번 내용. 투자자가 그래서 갖고 있는 상품이 MPTS예요. 현재 우리나라는 MPTS를 발행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선진국에서는 다 발행이 되니까. 그래서 아까 동그라미 2번에 채권 소유권 투자자가 보유한다는 것은 흐름에 의해서 자산을 매각한 거기 때문에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채권이에요, 채권. 이 채권은 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그러냐면 아까 전에 현금을 빌려줬고 현금을 상환해야 되잖아. 현금 흐름과 관련돼서 둘 사이에 권리 의무라는 법률관계가 생기고 그 법률관계 나타내는 증서가 채권이라고 그랬어요. 저당 채권. 이 채권을 통해서 얘는 뭐를 받을 수 있는 거냐면은 저희들이 상환하는 원리금이 있죠.
원리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이거를 보통 원리금 수취권 이렇게 시험에 내요. 그 원리금을 받을 권리를 원래 누가 가졌던 거야? 은행이 가졌던 거잖아. 근데 이 자산을 뭐 했다 그랬어요? 투자자한테 매각한 것이 MPTS예요. 누구한테 판매했다? 투자자. 그럼 차입자가 상환하는 원리금에 대한 권리도 누가 갖는 거야? 투자자가 갖는 거예요. 흐름 그대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권리는 이렇다. 근데 위험 중에 조기상환 위험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조기상환은 차입자가 조기상환한 거예요. 그럼 차입자가 돈을 꾼 사람이잖아. 조기상환했대. 그러면 다 돈을 갚은 거지. 뭐가 사라져? 채권이 사라지지. 더 이상 이제 채권 채무 관계가 아니잖아. 채권이 사라지면은 차입자가 상환할 원리금이 더 이상 들어와야 안 들어와? 안 들어오잖아요. 원리금이 안 들어오지. 근데 MPT에서는 차입자가 상환한 원리금을 그대로 누구한테 전달하는 거라서 투자자한테 전달하는 건데 차입자가 조기상환했으면은 원리금이 더 이상 안 들어오잖아. 그렇죠? 그럼 그 부담, 그럼 발행자도 뭐라고 해야 돼요? MP를 발행한 발행자도 차입자 조기상환했다. 그래서 당신이 MPTS를 구매할 때 우리한테 10억 주고 샀냐? 그럼 10억을 다시 돌려줘요. 발행기관이. 원금을 돌려주면서 이 말은 뭐다? 차입자가 발행자한테 이제 조기상환 하잖아요. 발행자도 투자자한테 바로 조기상환이 일어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차입자의 조기상환에 대한 위험부담은 결국 누가 다 떠안는 거예요? 투자자가 떠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차입자가 원리금을 조기상환 중단하면은 더 이상 받을 것이 내가 받아서 전달할 것이 없겠지. 그러면은 이제 이 얘기를 그 발행기관들은 투자자한테 다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우리 받아서 전달해 줘야 되는데 받을 돈 전달할 것이 없다. MPT 관계를 종결합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조기상환 위험은 누가 부담합니까? 라고 하면은 받아서 전달하는 것이 없어졌으니까 원리금 수취권이 있죠? 앞으로 잘 기억하세요. 원리금 수취권을 가진 자가 부담하는 위험이 뭐라고요? 조기상환 위험이 되는 거야. 그 MPT에서는 그 조기상환 위험 누가 부담한다 해야 돼? 투자자가 부담한다고 해야 되겠지. 다 뭐다? 투야. 근데 그 한 몇 년 전까지는 요 세 가지만 가지고 거의 대부분 문제를 만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요즘에 이 문제가 나오대. 32회가 여기서 나왔는데 차입자가 조기상환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조기상환하면은 채권이 다 없어지지만 채권이 사라지는 것 뿐이죠. 그러면 이제 은행들은 원금을 돌려받는 상황이 발생해요. 차입자가 채무불이행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차입자의 채무불이행 위험이 있죠. 이거는 누가 부담할까? 그럼 차입자가 채무불이행했으면 조기상환과 다른 의미죠. 이거 원금은 돌려받는데 채무불이행 선언하면은 이 채권이 뭐가 돼요? 불량채권이 되잖아. 그렇죠? 그럼 그럴 것 대비해서 은행은 뭘 잡았어? 투자자, 저당을 잡았었지. 그럼 채무불이행 위험은 누가 부담합니까? 그러면은 이 저당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자 있죠? 이건 뭐다? 저당채권 소유권자가 채무불이행 위험을 부담한다라고 해주셔야 돼. 그럼 MPTS 같은 경우는 조기상환 위험을 누가 부담해야 돼? 투자자. 원리금 수취권을 가진 자가 부담하는 거니까 투자자. 그러면은 MPTS 같은 채무불이행 위험은 누가 부담해야 돼? 투자자가 해야 돼. 왜? 채권 소유권을 가진 자가 부담하는 게 채무불이행 위험이니까 결과적으로 모든 위험을 다 누가 떠안아요? 투자자가 다 떠안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정도.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MBB를 잠깐 볼게요. MBB는 밑에 거 번호 1번을 보면은 MBB는 모가지 백트 본드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저당 채권을 담보, 이 주택 저당 채권, 그 지금 페이지 145 방가로 2번 중간에 1번 하는 겁니다. 주택 저당 채권이 아까 요거 모가지였잖아. 담보, 팩트가 담보라는 뜻이고요. 발행기관 자신이 발행한 새로운 채권을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MBB는 M이라는 거 있잖아요. M. 이게 주택 저당 채권이야. 요거를 팩트, 이게 담보라는 뜻이거든요. 담보해가지고 B, 이게 본드야, 본드. 본드가 무슨 말일까요? 얘가 채권이야, 채권. 그러니까 주택 저당 채권을 담보로 해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채권을 투자자한테 판매한 거야.
어? 그러면 이제 MPTS 같은 것은 이 권리, 저당 채권 권리를 자체를 다 투자자한테 넘긴 거잖아요. 근데 MBB는 M을 근거로 해가지고 B라는 새로운 채권을 투자자한테 판매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 이렇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MBB라는 것은 발행기관 명의로 발행한 일종의 회사채야. 이렇게. 삼성전자에서 발행한 MBB다 그러면 삼성전자 채권이다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 동그라미 2번, 3번이 있죠. 2번, 3번은 별표를 쳐 주셔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2번 되면 뭐라고 돼 있냐? MBB는 원리금 수취권, 주택저당 채권 소유권을 모두 누가 보유한다? 발행자. 아까 MPTS 같은 것은 M이란 권리가 패스가 됐다 그랬죠. 자산을 매각한 거야. 근데 여기 패스라는 단어가 없죠. M은 그대로 누가 보유하고 있다? 이거는 그대로 발행자가 보유하고 있어요. 채권 소유권을 발행자 보유하고 있으니까 원리금 수취권도 누가 가지고 있어야 돼? 발행자가 계속 가지게 되는 거야. 이게 동그라미 2번에 대한 논리야.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보면은 MBB가 모든 위험을 다 누가 떠안는다? 발행자. 왜? 아까 조기상한 위험을 누가 부담합니까? 원리금 수취권을 가진 자가 부담해요. 그럼 차입자 조기상한 거에 대해서 뭐다? 누가 다 부담한다? 발행자가 부담하고. 채무불이행 위험도 누가 부담한다? 채권 소유권을 가진 자가 부담하는 거니까 발행자가 부담을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 정도. 더 조금 더 나가도 되는데 이제 저희 이렇게 그럼 이제 발발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모가지 백투 본드로 하지 않고 보통 모가지 발발로 공부합니다. 다 발행자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 MPTS하고 MBB를 두 가지 비교하면은 어느 게 더 안전한 걸까요? 투자자 입장에서. MBB가 더 안전할까? MPTS가 더 안전할까? 투자자 입장에서. 당연히 MBB가 더 안전하지. 그럴 수밖에 없겠죠. MBB는 이제 모든 위험 부담 다 누가 떠안아요? 발행자가 떠안아. 이제 이거는 투자자 입장에 상대적으로 차입자로부터 야기되는 모든 충격을 다 발행자들이 다 부담을 하고 그걸 근거로 새로운 형태의 채권을 발행한 거기 때문에 MBB가 투자자 입장에 안전해. 대신에 수익은 낮아. MPTS는 모든 차입자에 야기되는 모든 불확실성 다 누가 떠안아요? 투자자가 떠안기 때문에 MBB보다는 MPT의 수익이 당연히 높아. 대신에 뭐다? 위험해. 이렇게. 근데 MPTS를 구매한 사람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불만스러운 일이 발생했어요. 어떤 게 불만스러웠을까? 차입자가 조기 상환이 일어나는 것은 그래도 좀 용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차입자가 채무불이행 선언해. 그 MPTS 같은 경우는 채무를 선언하면 더 이상 원리금이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채권이 아주 불량 채권이 됐죠. 그럼 채무불이행 선언했을 때 이걸 해결하는 사람 누가 해결해야 돼? 은행이 해결해야 돼? 아니면 투자자가 해결해야 돼? 투자자가 해결해야 돼. 왜? 자산을 매각한 거니까. 채무불이행 위험은 투자자 다 부담한다 그랬죠? 너무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귀찮은 거야. 그 시장에서 요구가 이제 나오겠지. 채무불이행 위험은 우리한테 넘기지 말고 당신들이 부담하라. 발행자 당신들이. 원리금 수축금만 우리한테 넘기는 형식으로 발행해달라. 라는 시장 요구에 의해서 나온 게 뭐라고요? MPTB야. MPTB. MPTB에서 M이 뭐가지 있죠? P는 뭘까? 영어로. 이거는 패스가 아니야. MPTS는 패스였는데 얘는 뭐다? 페이가 돼. 그러니까 M이란 권리가 매각이 된 게 아니죠. 지불하는 거예요. 지불하는 거. 그래서 MPTB 같은 경우 책을 보면은 거기 이제 원리금 수취권만 투자자한테 매각한다 이렇게 돼 있죠. 페이지 넘겨보셔서 체크할 것이 동그라미 2번하고 3번을 체크하셔야 되겠지. 2번, 3번. MPTB는 원리금 수취권은 누가 보유해요? 투자자. 저 채권 소유권은 누가? 발행자.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M에 대한 권리가 넘어간 게 아니야. 패스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권리는 계속 누가 보유해요? 발행자가 보유하게 돼요. 페이 투루 본드라 그랬죠? 페이 지불한다는 거죠. 뭘 지불하나요? 차입자가 지불하는 원리금만 우리한테 넘기는 형태로 발행해달라. 그럼 차입자가 상환하는 게 원리금이잖아. 그 원리금 주권 누가 보유해요? 투자자가 보유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MPTB는 채권 소유권은 발행자가 갖는다면서는 MBB 성질을 가지고 있고
원리금 수취권은 투자자 간담회에서는 MPT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MPTB는 이 MPTS와 MBB를 혼합한 형태가 되는 겁니다. 요 구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MPTB 같은 것은 그 조기상환 위험은 누가 떠안을까? 투자자. 항상 조기상환 누가 무슨 권리를 가진 자가 부담한다고요? 원리금 수취권을 가진 자가 부담하는 거야. 그럼 투자자가 되는 거죠. 채무불이행 위험은 누가 부담할까? MPTB는 발행자가 부담해야 돼. 채권 소유권을 가진 자가 채무불이행 위험 부담한다 그랬죠? 그 MPTB 같은 것은 채무불이행 위험 누가 부담한다? 발행자가 부담하는 거야. 근데 32회 때 반대로 냈어. MPTB 경우 조기상환 위험은 발행자가 부담하고 채무불이행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한다 그래서 반대로 설정한 형식으로 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MPTB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차입자로 야기되는 채무불이행 위험에서 채무불이행 야기되는 불편한 부분이 해결이 된 거야. 이렇게. 대신에 이 MPTB 투자자가 이제 불만을 가지게 된 것이 약간 부족한 게 있어요. 그 부족한 부분은 다음 순환 때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우선 모양은 CMO도 똑같아요. MPTB 구조랑 발행자, 투자자 형태인데 차이는 이제 콜방어라는 것이 인정되느냐 그렇지 못한 차이가 있는데 뭐 그거보다는 지금 1차 시장과 2차 시장의 구조를 통해서 이 네 가지 MBS 상품의 특징들이 있었죠. 우선은 기본 모델로 이 정도만 이제 덧칠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기 부족한 나머지 30%짜리 해당되는 내용은 나중에 첨가해 보도록 하겠어요. 우선은 익숙해지시는 게 좋아요. 저당 시장은 1차 시장하고 뭐라고요? 2차 시장. 1차 시장 항상 누가 나와야 돼? 차입자. 2차 시장 항상 누가 등장해야 돼? 투자자가 나와야 돼. 투자자. 그리고 투자자 판매하는 MBS에 대한 종류가 4개. MPTS, MBB, MPTB, CM도 우선은 흐름상 채권 소유권, 원리금 수취권, 조기상환형 먼저 잡아놓고 MPTS부터 투투투, 발발발, 발투투, 발투투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모형만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34회 때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모에 대한 논리는 이제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에 대한 논리는 이렇게 가볍게 대출에 대한 부분하고 이 정도만 한번 보도록 하고요. 법률 개정과 좀 연관성은 뒤에 있는 부분들은 이제 생략하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161페이지. 이제 7번째 주제에 해당되는 관리, 마케팅, 개발. 요가 연관되는 내용들을 한번 소개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조금만 주무셨다 하도록 하겠어요.